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와 원 시간이 됐고요. 오늘은 먼저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강좌를 찍고 있는 시간은 이제 화요일인데, 이거를 오늘 업로드를 하면 여러분들은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아마 이 강좌를 보게 될 거예요. 원래는 수요일에 지구가 원이 들었거나 목요일에 지구가 원이 들었으면 각각 든 날에 이 강좌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번 주에 두 번째 차시인 강좌고, 세 번째 차시인 강좌를 또 수요일에 찍어가지고 목요일에 이렇게 올리면은 원래 하던 방식이 되겠죠. 근데 현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이제 점진적으로 바꿔간다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3차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3차시는 실시간 쌍방향. 그래서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지구가 원이 든 반이 있을 거예요. 목요일에 든 반은 목요일에 접속해서 저랑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면 되고, 금요일에 든 반은 금요일에 든 시간, 10반이 아마 1교시인 것 같고 12반이 7교시였던 것 같은데, 이 시간에 각각 접속해가지고 저랑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시간은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다 적어놨어요. 지구 4-3에 이렇게 3개가 올라가 있는데, 목요일 몇 시에 11반 들어오세요. 금요일 몇 시에 10반 들어오세요. 금요일 몇 시에 12반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11반은 목요일에 이 강좌를 클릭을 해서, 강좌를 클릭하면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링크가. 당연히 10반도 이 강좌를 클릭하면 링크가 있을 거고, 12반도 클릭하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 링크는 줌 링크입니다. 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 줌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줌. 핸드폰은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갔다가 줌 어플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날 제가 이 강좌는 아직 닫아놓은 상태인데, 이 강좌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려고 할 때 링크를 그때 제가 줌 회의실을 파고 그 줌 링크를 따서 여기다가 올려서 오픈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들어오면 제가 10분 전까지는 최대한 오픈을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눌러서 링크를 타고 와서 수업을 하면 되겠고요. 각자 다 모든 반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줌 어플을 설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해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이 온라인 클래스 클릭해서 내 시간에 맞는 강좌 클릭해서 링크 타고 들어와서 수업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출결이 문제가 되는데, 누군가는 이 강좌를 늦게 봐가지고 이 수업을 했다는 걸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출결 자체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누르면 출결이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일단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널널하게 운영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점진적으로 이 쌍방향 수업이 확대가 된다면 그때는 진짜 줌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출결 처리 그때그때마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10반, 11반, 12반은 각자 든 교시에 온라인 클래스를 클릭해서 링크를 타고 줌 회의실로 입장을 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하면, 자, 저번에 지구 외적 요인에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 변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구의 세차 운동,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 이렇게 3개가 지구 외적 요인, 그러니까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외적 요인에 해당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를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기후변화, 지구 외적 요인. 첫 번째가 자전축 기울기였고, 두 번째가 공전궤도의 이심률이었고, 세 번째가 세차 운동이었는데, 네 번째로 태양 활동의 변화를 하나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기온이나 그런 기후 같은 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태양 활동이 변화가 되면 지구의 기후도 같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태양 활동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태양도 이 태양열을 강하게 발산할 때도 있었고 약하게 발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떤 주기를 가지고 태양의 활동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를 반복을 하게 돼요. 그 주기를 따져봤더니 11년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태양 표면에 흑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흑점이라는 건 태양의 온도가 특별히 낮은 부분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태양 온도가 특별히 낮은 곳이 있다는 건 대류가 굉장히 잘 일어난다는 뜻이고, 아무튼 대류가 잘 일어난다는 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낮은 흑점이 많이 나타날 때 태양 활동이 더 활발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태양 표면의 흑점 개수는 11년 주기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이런 흑점 개수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천체 망원경으로도 태양 필터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관측을 하면 흑점을 우리도 쉽게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자세히 막 몇 개 그 흑점의 크기나 개수를 정확히 세기는 어렵지만 얼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면 태양표면 흑점 개수의 변화를 정확히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11년 주기로 흑점 개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흑점 개수가 많을 때 태양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기온도 태양 활동에 의해서 같이 올라가는 편이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막 이렇게 태양 흑점 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막 11년 주기로 나타나는 이런 그래프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 보기로 가지고 뭐 이 태양 활동 다음은 뭐 태양 활동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하여 뭐 옳은 것을 골라라 해놓고 기억, 흑점이 가장 많을 때 지구의 기온도 높아지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맞는 얘기고, 그리고 뭐 이런 흑점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의 기온이 대체로 지구의 기후도 대체로 비슷하게 변하는 편이다 라고 해도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체로 태양 흑점 변화와 비슷하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완벽히 일치한다 라고 하면은 되게 그거는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구과학에서는 되게 그런 애매한 표현들이 좀 중요합니다. 확실한 표현을 하기에는 이 자연현상이다 보니까 뭐 때문에 확실히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주고 대체로 일치한다, 지구 기후의 변화와 이런 태양 활동의 관계가 대체로 일치한다라고 물어보면 맞는데, 완벽히 일치한다 하면 틀리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 외적 요인을 다 설명을 했고, 이제 인위적 요인을 좀 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인위적 요인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인간의 활동이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산업 및 발전시설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다양의 온실기체가 대표적인 예고요. 온실기체가 대표적인 예고. 또 농지개간이나 벌목으로 인한 산림의 훼손은 식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제거 효과를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그 광합성하는 식물도 줄어들었고, 그 두 개가
맞물려서 온실기체는 더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온실교체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지구온난화를 벌써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온실기체가 증가되고 온실기체를 감소하는 효과가 사라져서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후가 변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물을 비롯한 물질의 순환과 지표의 복사 특성을 변화시켜서 강수량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포장도로의 건설과 고층 건물 신축에 따라서 지표면의 변화도 생길 수 있고, 또 도시화로 인해서 인공열 발생의 증가로 지구 기후를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은 중요한 건 이제 화석연료의 사용인 거죠. 여러 가지 뭐 산지 개간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온실기체, 바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지구 기온이 증가한다는 것이 이제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인위적인 요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2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태양 기록에 따른 이제 지구 기온의 변화가 같이 나와 있는데, 자, 과거 지구의 기온 기록을 보면 11년을 주기로 변화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태양의 흑잠수의 변화 주기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과 사용 급증과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 중으로 다량 방출돼 가지고 결국 지구 복사 에너지의 재흡수를 유발해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킨다. 여기까지 129페이지에 나온 자료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구 기후 변화의 요인들을 다 살펴보게 됐고요. 교과서 130페이지로 갈게요. 자, 교과서 130페이지를 보면 온실 효과랑 복사 평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결국에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지구 기후는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고 있는 거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받고, 그리고 이런 지구 안에서 과연 열은 어떤 식으로 순환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실 효과와 복사 평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지구에 입사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기 그림 19, 130페이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일부는 반사되고, 뭐 일부는 대기랑 지표에 흡수되고, 또 그러다가 결국 지구 복사 에너지로 다시 우주로 나가게 된대요. 이 그림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자, 이때 지표와 대기의 흡수량과 우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게 유지되는 게 복사 평형이 되겠습니다.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게 복사 평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지구에서 우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대기에 흡수된 에너지가 다시 지구로 재복사되어 지표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온실 효과입니다. 온실 효과. 그러니까 대기에서 흡수된 게 다시 지표로 방출돼 가지고, 지표가 원래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만 따지면은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겠지만, 대기로부터 다시 방출돼서 지표가 흡수하기 때문에 지표가 따뜻해지는 이런 온실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연적인 온실 효과는 지구의 온도를 높여주고요. 일교차와 연교차를 작게 만들어서 지구 환경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인간 활동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온실기체의 영향으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온실 효과라는 건 되게 생물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효과예요. 근데 온실 효과가 심해지게 만들어서 인간들이 이제 온실 기체를 많이 내뿜으니까 온실 기체로 인해 온실 효과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지구 기온이 또 올라가면서 오히려 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이 이제 환경으로 바뀌고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그 환경에서 잘 사는 생물들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진화를 하면서
다 적응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현재 살고 있는 생물들은 현재 환경에 적응을 한 생물들이고 그 환경이 급격하게 지구온난화로 바뀌고 있으니까 현재 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진화를 거듭하면 걔네들도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아무튼 자, 그럼 온실 효과를 좀 먼저 설명을 하면 지구의 대기에 의해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바로 온실 효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실 효과의 정의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실 효과의 원리를 좀 살펴보면, 자, 파장이 짧은 태양 복사 에너지, 이 파장이 짧은 에너지는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대기를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기를 통과해서 지표에 도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구에서 다시 이 우주 밖으로 나가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파장이 되게 깁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흡수된 에너지는 지표면으로 다시 재방출이 되게 됩니다. 지표면으로 재방출. 그래서 온실 효과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사실 그 받은 만큼 에너지를 내뱉어요. 이게 복사 평형에 해당하는데 태양으로 받은 만큼 내뿜고 있긴 한데 지구는 그 에너지를 대기로부터 좀 더 받기 때문에 이 지표면이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머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따지면 우주 공간으로 태양으로 받은 만큼 내뱉고 있긴 하지만 좀 저장을 한 상태에서 받은 만큼 내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든다면 내가 하루마다 100원씩 친구한테 100원씩 받고 그리고 하루에 아침에 친구한테 100원을 받고 저녁에 친구한테 100원을 다시 돌려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100원을 받고 다시 100원을 돌려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그렇게 되면 나는 제로인 상태로 계속 이제 받고 내뱉고를 할 거예요, 돈을. 근데 어떤 온실기체가 존재를 하면 나는 받은 만큼 내뱉긴 할 건데 내 중간에 어떤 애가 다시 되돌려주면서 돈이 나한테 좀 더 누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받았어요. 100원을 받았는데 가기 전에 다시 친구한테 주기 전에 다른 친구한테 먼저 100원을 줘요. 그럼 그 친구가 저한테 50원을 주고 또 원래 나한테 줬던 애한테 또 50원을 줘요. 그러면 나는 50원을 가진 상태죠. 그리고 친구한테 또 1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100원을 주는데 뭐 이렇게 설명은 좀 그런가? 아무튼 죄송해요. 비유를 잘못한 것 같은데 100원을 받았다가 나는 100원을 가진 상태로 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100원을 받고 100원을 주지만 나는 이번에는 빵원이 아니라 100원은 유지된 채로 100원을 받고 받고 주고를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크면 내가 누적할 수 있는 돈에 누적할 수 있는 열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아무튼 이 온실 효과로 인해서 나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빵원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대기가 존재를 하면 온실 효과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맞는데 내가 누적해서 좀 저장해서 이렇게 비상금으로 냅둔 그런 돈은 남아있는 상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좀 이런 식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미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런 비유를 갑자기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긴 했지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온실 효과는 이렇게 지구가 좀 에너지를 받은 것 중에서 대기로 되돌아갔다가 대기에서 다시 지표로 오면서 지표가 에너지가 좀 더 많은 상태에서 결국에 태양과는 받은 만큼 주고 있는 그런 상태를 좀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는 이러한 거고, 주요 온실 효과를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온실 기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온실 기체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3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CO2겠죠? 이산화탄소. 그리고 하나 더 쓴다면 메테인이 있어요. 메테인. CH4. 그리고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수증기가 굉장한 온실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 기체가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수증기가 가장 기여도가 높아요.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이 메테인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산화탄소는 생각보다는 온실 효과의 기여도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양을 넘어서 인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메테인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온실 기체들도 그렇긴 한데 특히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사실 기여도만 따지면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지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여도가 낮지도 않은 편이에요. 생각보다는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익히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이산화탄소다라고 굉장히 가장되게 말을 하지만, 물론 가장되게 말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아무튼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러한 뉴스 기사들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기여도는 엄청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작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따지면 수증기가 제일 높다. 요거까지 이어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온실 효과의 역할. 이 온실 효과는 결국에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 생명이 살기 위해선 필수적인 효과예요. 왜냐? 자, 온실 효과가 없으면 지구 평균 기온은 무려 마이너스 18도가 됩니다. 하지만 온실 효과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은 이제 15도씨 정도로 적절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생물체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생물체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복사평행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복사평행은 뭐냐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지표와 대기의 흡수량과 우주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양이 같게 유지되는 게 바로 복사평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흡수하는 에너지, 이게 방출하는 에너지랑 같다.
다시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와 같다. 아니, 같다라고 말하니까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다는 겁니다.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는 사실 짧은 파장, 단파장의 태양 복사 에너지라서 복사 에너지가 같다고 하면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다. 받은 만큼 내뱉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복사 평형.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용어가 있는데 지구의 열수지라는 용어가 나와요. 지구의 열수지란 이제 지구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지구의 열수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수지라는 거는 수입과 지출이라는 뜻입니다. 즉, 열이 얼만큼 들어오고 얼만큼 빠져나가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구에서 얼만큼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준 게 지구의 열수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열수지를 좀 볼 건데 중요합니다. 130페이지 밑에 그림 하나씩 뜯어보죠. 이거 그림 보는 방법 아셔야 돼요. 가끔씩 수능에서 나오는데 계산할 줄 알면 감사한 문제가 되겠고 계산할 줄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보면서 해야겠다. 먼저 태양복사 에너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0%의 태양복사 에너지 들어오는 게 100%라고 가정을 하면 자, 26%는 대기와 구름행위에서 반사되고 산란이 됩니다. 그리고 4%는 지표로부터 반사가 돼요. 그래서 100% 중에서 30%는 다시 되돌아갑니다. 우주로 반사 또는 산란해서 30%는 날아가요. 그리고 나머지 70% 중에 23%는 대기와 구름에 흡수가 되고요. 그때 더 나머지 70%에서 23%를 뺀 47%는 지표에 흡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이 지표는 47%를 받았는데 이 47%가 일부가 대기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리고 저장이 됐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서 결국에 이게 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대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대기로 나오면서 대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지표로 돌아오면서 지표와 갖는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러면 또 지표가 내뱉는 에너지도 많아져요. 그 내뱉는 에너지가 많아진 만큼 대기가 또 많이 가졌다가 지표로 다시 되돌려주고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 평형을 딱 맞추게 되고 결국에는 지표에서 나가는 양과 대기로부터 받는 양, 또 대기에서 우주로 나가는 양 이런 것들이 다 수지가 맞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수준까지 도달이 되게 될 거고요. 다 도달이 된 상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 47%는 지표로 갔고 23%는 대기라 구름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표로부터 얼만큼 나가느냐? 일단 5%는 우주로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는 대기로 가요. 그리고 대기로부터 96%는 지표로 가고요. 65%는 우주로 가요. 그럼 우주 입장에서는 지표에서 준 5% 그리고 대기에서 받은 65%가 합쳐져서 70%를 받은 상태죠. 그러면 결국에 처음에 반사된 30%와 지표와 대기로부터 온 70%를 합쳐서 100% 똑같이 준 만큼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지표가 지금 5%는 우주로 109%는 대기로 갔는데 47%를 받았고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대기로부터 96%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차이가 생깁니다. 받은 게 더 많은 상태예요. 그럼 그만큼 더 내뱉어야 되는데 받은 것과 현재 제가 언급한 이 두 가지로 내뱉은 값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나머지 값을 여기 잡열과 대류와 전도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지금 29%로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지금 증발, 대류, 전도인데 증발 말고 잡열 또는 뭐 수문열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결국에 증발 잠열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좀 표현을 하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우주 공간 입장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갑니다. 몇 프로 가냐? 100%. 그래서 우주 공간 입장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로 100이라는 에너지를 잃은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주로 반사 산란. 이만큼의 플러스 30 값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 복사로 인해 플러스 70을 받고 있는 상태죠. 자, 우주 공간은 결국에 100만큼 나갔다가 100만큼 다시 들어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수지가 딱 맞죠? 자, 근데 대기 입장, 대기는 먼저 왼쪽에 태양으로부터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게 몇 프로죠? 23%입니다. 23%. 일단 왼쪽에서 태양으로부터 그 태양 복사 에너지로는 딱 대기로 들어가는 게 23% 뿐이고요. 오른쪽에 이 지표로부터 나가는 복사 에너지를 봤을 때, 자, 지표 복사가 보일 겁니다. 지표 복사. 그리고 109%가 흡수되는 거를 그 그림에서 발견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대기는 현재 23 플러스 그리고 109만큼 에너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기로부터 나가는 게 뭐가 있느냐? 자, 일단 우주로 대기 복사 65만큼 나가고 있죠. 또 지표로 대기 복사도 보일 겁니다. 그게 96. 그러면은 그리고 받고 있는 게 그 옆에 증발, 대류, 전도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대기로, 지표에서 대기로 이동하고 있는 열인데 이게 플러스 29로 대기가 받고 있는 열의 양이고요. 이 세 개를 다 더하고 이 두 개를 빼주면 결국 몇이에요? 161 맞죠? 그리고 65, 96, 161 맞죠? 플러스 161, 마이너스 161 대기 입장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열 수지가 맞는 상태고, 자, 그리고 지표면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면, 자,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지표 흡수가 되는 게 몇 프로다? 47%가 되겠죠. 47. 자, 그리고 또 뭘 받고 있느냐? 대기로부터 열을 받고 있어요. 대기에서 지표로 들어가는 그 양을 보면 96이죠. 96. 자, 그러면 지표에서 나가는 걸 볼 수 있는,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일단 오른쪽에 지표 복사, 우주로 직접 복사가 5%만큼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로
지표 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일 텐데, 지표 복사가 대기로 흡수. 이게 109만큼 지표에서 나가고 있는 게 보일 거고, 그리고 지표에서 증발 대류 전도로 인해 (29만큼) 빠져나간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47과 96을 더하면 133인가요? 143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된 걸 다 더하면 이것도 143이 되겠죠. 그래서 지표 입장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지구에서 일어나는 열 수지를 나타낸 그림이었고, 각각의 공간에서 어떻게 열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막 이런 그림을 주고 특정 값만 가려요. 가리고 나서 이 특정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결국에 이 대기 입장에서 받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109를 지어놨다라는 거는 지표 복사 흡수를 지어놓은 거죠, 이거를.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마이너스 된 값을 구해요.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96은 마이너스 161이구나. 그러면 플러스 된 값을 더합니다. 23과 29. 이 값은 52죠, 52. 근데 지표 복사 흡수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 있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161과 52를 더했을 때 109죠? 109? 109만큼 이 지표 복사로 인해 대기로 흡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그 값은 109가 맞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어떤 값을 구멍을 뚫어 놓고 이 값은 얼마겠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수능에서도 가끔씩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요즘 추세는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서 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더 꼬아서 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열수지를 좀 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까 지구의 열수지를 다 써놓은 상태에서 이때 만약에 대기가 없었다, 그리고 대기가 있다,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면은 자, 태양으로부터 100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와요. 100만큼. 그러면 열은 뭐 어디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사라지거나 더 뭐 새로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100만큼 들어왔으면 100만큼 빠져나가야 돼요. 이런 상태입니다. 대기가 없으면. 근데 대기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대기가 존재를 한다고 하면 태양으로부터 47만큼 지표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대기에서 지표로 96만큼 또 새로 들어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지표에서는 143이라는 양만큼 대기로 나가게 됩니다. 우주 공간으로. 아니요. 우주 공간이 아니라 143이라는 양만큼 결국에 우주 공간과 대기로 되돌려 보내주고 있게 되죠. 그래서 받은 만큼 다시 내뱉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자, 왼쪽보다 오른쪽이 지표가 더 내뱉고 있는 양이 많게 되죠. 이 에너지를 많이 내놓는다는 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나중에 뭐 천체 파트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배우려나? 아무튼 배울지 말지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내놓는다는 뜻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대기가 없을 때는 100만큼 지표가 내뱉었고 대기가 있을 때 143만큼 내뱉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뜻은 대기가 있어야지 지표의 온도가 더 높고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게 바로 온실 효과에 해당을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내놓는다는 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대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즉 이거는 온실 효과에 해당한다. 자, 근데 이때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걸 온실 효과로 설명을 하면 자, 온실기체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대기에서 지표로 에너지 이동이 더 많아집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96만큼 이동을 하고 있죠. 이 96 값이 증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평형이 깨지고 이 지표의 온도는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 흡수한 만큼 다시 지구로 더만큼 내뱉게 될 거예요. 96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00만큼. 그러면 지구는 아까 143만큼 내뱉었지만 이번에는 147만큼 내뱉게 될 거고요. 결국 지구 입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긴 하고 대기 입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거고 우주 공간 입장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긴 할 텐데 지표가 내뱉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될 거고 그렇게 많아진다는 뜻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온도가 더 높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진다라는 얘기죠. 벌써 42분이 됐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시간 쌍방향 시범 운영에서 만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시범이라 수업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구온난화 내용을 최대한 실시간 쌍방향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 영상을 촬영해서 다시 올리던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